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이걸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시장의 호재로 좀 평가해도 될까요?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통화정책 기조가 좀 적절하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주요 발언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이제 CME 페드워치 즉 선물 시장의 12월 금리 전망을 한번 봤더니 금리 동결 전망이 95% 내외로 상당히 좀 압도적인 비율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초에 이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도 없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없을 것이다라는 측면을 FOMC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현재 기조가 적절하다. 즉 금리 인상은 없다 정도로도 시장이 좀 만족하는 모습. 즉 이제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다소 좀 호재로 인식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증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한 4시쯤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소식이 전해졌죠. 네네. 중국이 이제 미국의 농산물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넣는 것을 좀 주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무역 협상에 대한 좀 다시 한번 좀 난항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좀 일으켰던 오늘 증시 흐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디즈니의 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디즈니 플러스가 처음 서비스가 개시됐을 때에 비해서 그 이튿날의 시장 반응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이에 따라서 다우 지수도 상승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우 편입 종목 중에 디즈니의 비중이 한 3.4%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디즈니가 주가가 오늘 7% 넘게 올랐기 때문에 좀 계산을 해보더라도 거의 모든 다우의 이제 상승폭을 디즈니가 차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디즈니 이제 플러스에 대한 초반 반응이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사측에서 첫날 가입자가 1,000만을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다 유료 가입자는 아니죠. 7일 무료 체험도 이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버라이존에서 무제한 요금제 고객들에게 무료 구독권을 증정을 했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 고객이 한 5천만 명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모두 다 유료 가입자는 물론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글로벌 IB들의 연말 가입자 전망치가 한 400만 명에서 한 800만 명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만 론칭을 했죠.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시장에서는 좀 대박이라고 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CBS의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경우에 5년이 걸려서 8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의 미국에서의 유료 가입자도 지금 6천만 명이기 때문에 이 가입자 1,000만 명을 첫날에 달성했다는 얘기는 정말로 기대도 컸지만 기대 네네. 이상의 좀 성적이 나오면서 다우지수의 또 상대적인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어떤 한 가지 기업이 전체 지수를 이끌어갈 만큼 굉장히 그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좀 시장에서도 굉장히 반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지면 계속 증시의 움직임은 좋아지니까요. 네. 자,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좀 재부상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은 다시 안정화를 찾는 모습이긴 한데요. 만약에 오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신고가가 나오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된다면서요? S&P 500 지수가 지금 최고가가 이 3093이더라고요. 근데 네네. 지금 현재 3094 정도 되는데 이대로 이제 끝이 난다면은 S&P 500 지수가 올해 20번째로 이게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또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S&P 500 지수가 많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연도가 꽤 있었죠. 가장 최근에는 2017년도에 62번이나 기록을 했었고요. 90년대 중반에도 77번 그리고 예전에도 또 60번 넘게 이렇게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0번째 사상 최고치를 만약에 달성하게 된다면은 작년 부진에서 미국 증시가 완전히 좀 탈피를 했다 이런 부분을 또 증명하는 또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와, 1년에 60번 넘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적도 많이 있네요. 네. 자, 이제 기업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몇 차례 좀 전해드렸었는데 알리바바의 홍콩 상장이 이제 드디어 승인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제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25일에 정식 거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현재 예상은 한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조달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물론 이제 사우디
아람코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올해 전 세계 최대 IPO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9월에 버드와이저가 홍콩 상장을 통해서 50억 달러를 조달을 했으니까 아시아 기록은 거의 좀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과거로 일단 돌아가 봐서 알리바바가 애초에 그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했던 배경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알리바바가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2014년도에 상장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차등 의결권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주주의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는데, 즉 경영권자에게 더 높은 권한을 줘서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중국 금융당국은 차등 의결권 제도를 채택한 기업의 상장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미국 상장을 통해서 설립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주주들의 기업 흔들기라든지 아니면은 적대적 M&A 가능성 등을 차등 의결권 제도를 통해서 좀 방어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중국 금융당국은 상장 심사 전에 3년 연속 순이익 기록을 좀 요구를 합니다. 네. 선투자 이제 후수익 성향이 짙은 혁신 IT 기업 입장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매우 어렵겠죠. 여기에 이제 중국 증시의 고변동성이라든지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미국에서 상장을 해야지 그 미국 달러화를 벌어들인 걸로 그렇죠. M&A 활동하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몇 년 됐을까요? 2014년부터 상장했으니까 한 5년에서 5년 정도 네. 진행이 됐는데, 그럼 이제 홍콩에 이중 상장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와서 왜 그럴까 이런 네. 좀 의문이 생기는데, 니케이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알리바바가 9월 말 현재 현금을 한 330억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부채는 이제 2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자금 조달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AI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배달 앱이라든지 이런 M&A에 또 돈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제 돈이 부족해서라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국 투자자들에 대한 알리바바 주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을 한다.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미국 내 중국 기업 상장 폐지에 대비한 좀 보험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홍콩 증시가 18년도 4월에 말씀드렸던 차등 의결권을 허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샤오미가 처음으로 상장을 했었고, 그리고 19년 10월 말부터는 본토 투자자들이 이제 차등 의결권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가 알리바바가 홍콩에 이중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당장 홍콩 증시에서 텐센트 같은 그런 경쟁업체의 주가가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텐센트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가 알리바바에도 이제 인터넷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요. 그렇죠. 당장 이제 텐센트가 주가가 어제장에서 한 마이너스 0.8%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후광퉁 대상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샤오미라든지 아니면은 이 중국의 이 요기요라고 불리는 배달앱, 메이투안 같은 이 주식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듯이 홍콩 증시의 좀 분위기를 살리는 요소도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알리바바 회사 주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혼재인데요. 서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지만은, 이 킹스턴 증권이라는 이제 기관에서는 네.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데 굳이 홍콩 주식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딱히 주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일단 또 오늘 미국 증시에서 알리바바의 주가도 관군제 매출이 좀 실망스럽다는 또 잭마 전 회장의 코멘트도 있었고, 이런 네네.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주가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모습,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가 참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경영진들이 경영자와 또 주주가 좀 일치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소수의 주 지분으로 좀 기업을 전횡한다라는 인식들이 좀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서 차등 의결권 제도가,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차등 의결권 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소수 지주분만 들고 있더라도 경영권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주주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그 특징주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나이키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나이키가 우리 이제 아마존에서 직접 판매 안 할 거야 이랬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나이키가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죠. 근데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2년 전부터 아마존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이 파일럿 제도를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중단하겠다, 아마존과 이제 결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 꽤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들이 직접 하는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2016년부터 해가지고 나이키의 전체 매출에서 이제 직접 판매, 즉 직영 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판매를 통한 그 매출의 비중을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이제 118억 달러까지 이제 이 수치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비중으로 보더라도 2018년 이후에는 3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도 직접 판매 비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직판을 왜 늘리느냐? 이익률 측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이죠. 네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요가복 브랜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직영 매장과 온라인 판매 비중이 무려 90%나 됩니다. 근데 네. 이 업체가 의류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총 이익률이 55%거든요. 와. 이런 이익률 측면에서 이제 대박인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나이키가 이 측면을 선택했다는 측면에 시장도 좀 환호를 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아마존만 세상에 존재를 할 때는 나이키를 사려면 나이키 매장을 가거나 아마존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이키 앱으로 또 많이 네네. 프로모션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이 부분에 더욱더 치중을 하겠다는 이제 전략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유통 구조를 유통 단계를 좀 줄임으로써 영업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네. 된다는 건데 룰루레몬도 그렇게 하고 나이키도 그렇게 한다면 다른 브랜드 업체들도 이제 우리는 굳이 아마존에서 직판은 안 할 거야. 물론 남들이 뭐 사서 파는 거는 어쩔 맞습니다. 수 없겠지만 그렇게 되겠네요. 나이키가 이번에 좀 스타트를 끊었다 이런 분석들이 그래서 글로벌 IB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프리스에서는 브랜드들이 이제 아마존이 필요가 없다. 빠른 배송이 장점이지만은 그마저도 이제 상쇄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브랜드들이 이제 직접 판매, 즉 직영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가 더 지속성이 강하고 이제 이익률 측면에서도 더 낮고 그리고 브랜드 재고 측면에서도 낮다라는 측면을 이제 깨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 역시도 아마존이 이제 도소매 업계를 전체를 좀 위협을 할 것이다. 아예 대체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은 좀 과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에버코어 같은 IB처럼 다른 브랜드들이 아직까지는 나이키의 노선을 따라갈지는 모르겠다. 이런 좀 회의론을 제기하는 IB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소매 업계를 또 볼 때도 네. 이렇게 이익률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직판 비중을 늘리는 모습. 이 부분은 또 한번 좀 소비 측면에서 트렌드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네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다우지수는 좀 굉장히 상승권을 유지한 채 마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나스닥과 S&P 500이 약간의 혼조세인데 저희는 이제 미국 시장의 마감 종가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11월 13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서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0.33% 오르면서 27,781.96 포인트에 마감이 됐고 나스닥 지수가 볼까요? 나스닥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05% 조금 내려서 8,482.1에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이전 사상 최고가가 3,093쯤이었었는데 비슷한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07% 오르면서 3,093.91. 에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약간은 특이한 모습이라는 게 이거예요. 예, 금값과 채권이 같이 오르면서 그 다우지수까지 함께 오르는 모양새가 좀 네.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뭔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최근의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전강 후약이었죠. 초반에 좋았다가
나중에 좀 악재가 나타나면서 좀 꺾였다가 막판에는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요. 상승폭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최고치 행진을 좀 또 이어가게 됐고 그 수준을 이어가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또 많이 오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업종들 간에 서로 좀 자리 바꿈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재 업종이라든지 부동산 업종이라든지 유틸리티 업종 이런 또 경기 방어주가 잘 가면서 뭐 말씀을 해주셨듯이 채권 가격이 같이 오른 거랑도 좀 연관이 있을 그러게요. 수도 있겠어요. 네. 어쨌든 지수는 꾸물꾸물 올랐다. 어떤 돌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가기는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딱 그런 시장이 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희가 그 산업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오늘은 이제 좀 급등을 했던 종목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종목들의 좀 피해를 받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는데요. 나이키가 이제 아마존에서 직판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나이키의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아마존의 주가는 지금 보시듯이 1.6% 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즈니가 7.3%나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는 오늘 한 3.1%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짝을 지어서 좀 종목들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금융주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웰스파고가 한 1.7% 정도 하락했고 시티그룹이 1.6%,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1% 하락을 했는데 역시 이제 국채 금리가 다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즉 채권 가격은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시중금리 또 하락 압박에 수익성 악화 우려가 또 나타나면서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던 금융업종이 오늘 좀 하락했다는 측면 그리고 이외에 어떤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수재 업종 아니면 할인업체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어쨌든 뭐 단일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어제 올랐다 내일 내리고 막 이런 느낌이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면서 지수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펀드 매니저들 운영하는 거를 보더라도 네네. 최근에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패시브 펀드에 대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뭐 이런 측면들을 또 투자자들도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